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현대의 대통령과 조선의 왕 중에 누가 더 강력할까요? 조선의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졌으니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글쎄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도 특별 사명권이 있어서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더 강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도무지 대드는 신하, 말하자면 강요가 없거든요. 강요들이 비겁한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정치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역사에서 붕당 정치의 폐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나름의 패기, 용기도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도 숙종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로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역사학계의 서라운드 돌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또 이렇게 사람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쑥스럽게, 예. 아이고, 참, 뭐. 그런 소리 들으려면 제가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정말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멀잖아요. 멀고 힘들고, 근데 이게 시간 맞춰서 와서 방송하고 또 바쁜 와중에 물론 전공을 했어도 또 그 어떤 책을 또 읽는 거하고 그냥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은 또 뭐 열받는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 열받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으로 열받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백성들의 삶과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열받는 거죠. 앞서 잠깐 이제 멘트에서 조선시대 국왕과 오늘날 대통령하고의 관계 누가 더 세냐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조선시대 국왕도 뭐 다 똑같은 국왕이 아니었듯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도 다 똑같은 대통령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국왕과 예. 대한제국의 그 고종이나 순종하고는 격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 예. 고종 순종 같은 경우는 대군주 폐하라고 하는 칭호와 더불어서 예. 그들이 황제를 칭했지만은 예. 그러나 대군주 폐하의 권한을 정했거든요. 그러나 조선시대 국왕들은 경국대전이고 속대전이고 한계가 그 없잖아요. 어느 법전에도 예. 국왕의 권한을 표시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소 그게 센 거죠. 예. 그렇지만 조선시대 국왕이 그렇게 권한이 셌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 행사 자기 마음대로는 못 했겠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예. 거꾸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10분의 1 수준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예. 이명박 대통령의 1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정보기관, 군대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예. 거기다가 제대하신 군인들까지 다 군복 입고 예. 계속 예. 가스통, 가스통 예.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화염방사기 뿌리고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그죠? 이런 특수부대까지 존재하는 이 지지 세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의 권한이 조선시대 국왕보다 약하겠습니까? 택도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볼 때 단군 이래 예. 가장 힘이 없었던 지도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말들도 많고 그래서. 예. 그런데 단군 이래 가장 강력했던 국왕 중에 한 명이 예. 이 숙종이었어요. 숙종은 그 권한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건데 물론 숙종 자체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예. 그 남다른 기질이 있긴 하지만은 예. 그러나 숙종은 굉장히 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아서 현명하고 백성을 위해서 현명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왕권을 강화하는 논리를 굉장히 현명하게 가졌던 거예요. 타고난 정치인. 예, 타고난 정치인이죠. 예. 그것을 갖다가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 바로 신하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논리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예. 바로 인조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효종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숙종이 이제 앞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태조 이성계 조노를 이제 새롭게 올린단 말이죠. 위화도 회군을 핑계를 대가지고 새로운 대명 의리론을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본인은 개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지술사. 계지술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선대가 했던 국왕의 모습들 정책들을 따르면서 그것을 내가 이제 새롭게 더 발전시킨다 이거거든요. 이제 온고지신하고는 조금 더 다른 거예요. 예. 계지술사는 철저하게 이제 그 정치적인 내용인데 바로 이제 이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위화도 회군을 갖다가 계승한 계지술사가 바로 반청 논리이자 북벌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자신이 그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내수 외양론보다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것을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일정 정도 이제 왕권 중심으로까지 끌어내는 거죠. 마무리한 이후에 태조의 영정을 갖다 다시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조의 영정이 원래 이제 그 조선 건국하고 5군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었던 함흥에 있었고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 있었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또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그리고 이제 본관 전주에 있던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경기전 이 5곳에 있었는데 이 5곳에 있던 것이 이제 개성도 불타버렸고 임진왜란 때 그리고 저 평양도 불타버렸고 경주도 불타버렸고 전주 경기전에 있던 것이 정말 막 우여곡절 끝에 그걸 피신해갖고 아산으로 왔다가 아산에서 배 타고 저 의주까지 다시 갔다가 의주에서 평양으로 왔다가 뭐 막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뒤에 이제 경기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조의 어진을 갖다가 다시 완벽하게 새 걸로 그려가지고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태조의 어진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 시작하자. 이 얘기했더니 신하들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대명 의리론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신하들의 입장은 계속해서 군주와 대결구도 일종의 군주와 지분 나누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군주의 권한이 강해지면 신하들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특히나 서인 논리라고 하는 것은 군주는 자신들 4대부 중에서 으뜸 4대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도전의 총재 정치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암 송시열은 아주 강력하게 그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효종은 둘째 아들이다. 국왕이었지만 둘째 아들이다 폄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서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국왕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이 신료들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왕의 성장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왕이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또 이제 태조를 끌어들여서 영정을 갖다가 다시 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전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영정을 갖다가 신연이라고 하는 가마가 있어요. 굉장히 큰 가마예요. 그 가마에다가 실어서 모시면서 몇 천의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전주서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거대한 그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쭉 한 골 한 골 한 골 올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영정을 다시 그리자.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야 그거 갖고 와가지고 저 화가가 하나 이렇게 다시 그리면 될 일 이걸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그냥 반대하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시절에. 주변 행사가 엄청난 거죠.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인 거예요. 가령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정조가 창덕궁에서 수원에 와서 8일간 행차하고 돌아가는데 10만 냥 돈 모았어요. 8만 냥 썼단 말입니다. 엄청난 국가적인 행사인 거예요. 당시에 집안채 값이 20냥 하던 시절에 무려 8만 냥이라고 하는 돈을 썼다. 계산이 안 되네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서울에서부터 여기 한번 왔다 가는 건데 그 정도 비용인데 전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건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영정이 단순한 영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국왕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행차를 그러니까 그 가마에다가 앞에 뒤에 호위하고 그 수많은 의장기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 때 먹고 마시고 자고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주서부터 여기 오려면 최소 20일이 걸리는데 이게 말 타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행렬은 천천히 보행이 반보예요, 반보. 한보 갈 거. 그러니까 정조가 내려올 때, 저 서울서 일반적으로 하루면 수원까지 그냥 가볍게 내려오는데 이틀 걸려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의장 행렬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가까이 걸린단 말이죠. 그 많은 인원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숙종은 국가의 위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건 결국 자기의 위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노량진 건너서 딱 올 때 그 수많은 배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배다리를 못 놨으니까 탁 왔을 때 숙종이 용산 지금 앞까지 본인이 직접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걸 맞이하고 그것을 모시고 창덕궁에 들어가서 또 전각에다 잘 모셔놓고 매일같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초상화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 초상화 하나만 그리자는 게 아니야. 다시 5곳에 뭐 여러 군데 만들어갖고 다 보내자 이거야.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데 숙종이 교묘하게 신하들을 눌러버리는 거죠. 왜 눌러버리느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도 안 해. 이거 원래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다. 이거 원래 효종대왕이 하려고 했던 거다. 나는 효종대왕이 하려고 했던 이 일을 계술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계기술사 하려고 하는 거다. 유지를 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이 왜 신하들이 꼼짝을 못했느냐? 바로 이 신하들이 예속 논쟁으로다가 현종이 마지막에 그럼 우리 아버지 찾아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둘째 아들이야? 너네들 왜 우리 아버지 둘째 아들로 막 폄하시키는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숙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예속 논쟁 이걸 마무리하면서 당시에 우리 효종 대왕에 대해서 찾아라고 한 이 새끼들 니들 다 나가 이 새끼들아 이러는 바람에 남인이 권력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남인이 권력을 잡은 지 7년 뒤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사왕국을 통해 가지고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서인들이 이제 뭐 허적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논다고 해서 이제 팽시킨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5.3개 난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윤유나 허적이 이야기했던 북벌론이 무의미했고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남인들을 갖다 제거를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시 서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인들 입장에서 효종을 갖다 한번 까가지고 저 지방으로 쫓겨났던 인간들인데 들어와가지고 효종이 한 일이었는데 니들 왜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계속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지. 못하죠. 절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논리를 가지고 본인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효종대왕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반대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감각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이제 다시 모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태조의 어진이 모사되면서 창업주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다시 창업주의 위명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정을 갖다 다시 이제 경기전으로 모시고 또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시고 내려가고 함흥으로도 다시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양으로도 다시 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창업주를 되살리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너희들은 지금 군주인 나를 지지하고 나를 받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관제대모처럼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종이 아주 탁월했던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숙종은 하여튼 굉장히 그 교묘한 논리를 가졌던 국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숙종이 창업주 태조 사실은 너무 오래전에 잊혀졌던 인물이고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국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종마저도 자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아버지가 창업주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냈는데 갑자기 이제 숙종대 들어와 갖고 태조가 이제 뜨기 시작을 하는 거죠. 300년도 더 지나서. 그렇죠. 자, 태조에 대해서 띄우기 작업이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정말 황당한 것은 태조가 타던 말이 있어요, 말. 말이 8마리 말인데 이 8마리 말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신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조가 그 8마리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8마리가 늘 태조를 받들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위화도 회군도 하고 왜구들도 이제 작살내고 또 홍건적도 작살내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태조의 영정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말까지. 태조가 타고 다녔던 8마리 말을 갖다 또 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남아 있나요? 지금 그게 북한에 있고 또 남쪽에도 지금 그 있는데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일제 때 그 사진으로 찍어놨던 거 그게 지금 남아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 그럼 또 일본으로 밀반출을 했거나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태조의 어진 있지 않습니까? 태조의 어진이 이제 함흥에 갖다 놓고 또 영흥 그러니까 함흥하고 영흥이 있는데 영흥은 태어난 데거든요. 함경도 영흥은 태어난 데고 함흥은 이사를 가갖고 거기서 자란 데예요. 그래서 함흥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건데 그 함흥하고 영흥에다가 이제 함흥은 일종의 이제 궁식으로 썼고 그리고 영흥은 갖다가 본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초상을 갖다 놓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놨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사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일본으로 건너갔겠죠. 그죠? 사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지금 오후에
문화재 환수 단체를 만듭니다. 문화재 찾기 한민족 네트워크라고 하는 문화 단체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사무총장으로 오늘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뭐 말이 사무총장이 이제 허드렛 일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후원금 내겠습니다. 후원금 뭐 내주셔야지. 한 달에 뭐 5천 원만 내주셔도 충분한데요. CMS 10,000원짜리 걸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작년에 문정왕후 어보 이렇게 반환하러 좀 다녀오고 또 올해도 이제 금강산 종 찾으러 뭐 여순도 다녀오고 독일로 간 불상도 찾으러 오고 뭐 여러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약탈 문화재가 공식적으로 정부가 확인한 것만 15만 6천 점이에요. 예, 엄청나죠, 그죠? 15만 6천 점이고 비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이 소장한 것까지 치면 45만 점이거든요. 그 중에 60%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60% 그러니까 대략 공식적으로 확인된 일본에 있는 약 한 9만 점 정도가 되는 이 유물들을 갖다 되찾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2015년에 한일 협정 재개정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 아버지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일 협정을 너무 엉터리로 1965년도에 너무 엉터리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때 그것도 다 들어있었나요? 그럼요. 그래서 당시에 일부 문화재만 반환하고 어떠한 문화재도 반환 협상하지 못하게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 협정을 갖다가 지금 50주년 이제 내년이 50주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협정 문안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약탈된 우리 문화재를 다 되찾아와야 돼요.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하나의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문화재 단체를 만든 것은 한일 협정을 재개정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박물관 몇 개를 지어도 되겠는데요. 몇 개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우리 역사를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숙종 어진도 없어요. 조선시대 국왕의 어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태조 이성계 어진, 전주 경기전에 있는 거, 영조 어진, 철종 어진 이거밖에 없어요. 고종하고 순종은 뭐 사진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뺀다 치더라도 나머지 어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임진왜란 이전에 어진이 다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고 그래서 그 세조 어진 하나만 건졌었죠.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어진들을 그대로 잘 보관했었는데 한국전쟁 기간에 그 어진을 갖다가 갖고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에서 이제 그 어진이 있는 창고가 불이 났다는 거죠. 이게 뻥이에요, 이게 뻥.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어진 2점이 갖고 있는 분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뵀었고 제가 지금 그 미국에 12월 초쯤에 LA에 다시 가야 돼요. 전명훈 장인환 그 의사라고 예전에 그 일제 앞잡이였던 스티븐슨 저격했던 전명훈 장인환 선생이 있는데 그분들의 당시 재판 기록과 그 LA에 있었던 당시 교포들이 상해 임시정부하고 이렇게 그 계속 연락을 했던 항일운동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 검토를 하러 제가 좀 갔다가 그걸 갖고 아예 들어올 생각인데 그때 아예 그분들 좀 뵙고서 그 어진을 갖다가 좀 이렇게 돌려달라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 뭐 돌려달라는 것보다 한국 정부에 지금 기증을 좀 해달라. 기증해 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뭐 저한테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었는데 이번에 가서 간곡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짧은 방송 시간에 하느냐. 바로 이 숙종의 어진도 저는 일본 어딘가에 아니면 미국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재를 되찾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문화재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고 분단된 이 민족의 모순을 갖다 극복하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다시 좀 이야기하도록 하죠. 어쨌든 그 태조의 영정을 다시 그리면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말도 그리게 된 거죠. 이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의 그림들을 보면서 야, 이 말들이 이건 거의 이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이 영물들이 말이야. 그냥 뭐 우리 서부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 휘하게 되면 막 말이 튀어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까지 이제 전국에 그 보급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당시 숙종이 이제 했던 일들은 뭐냐?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지역들. 그러니까 뭐 가령 태조 이성계가 잠깐이라도 살았던 집들 이런 것에 대한 사적 정비를 하는 거예요. 신격화 작업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창업주였던 태조가 머물렀었던 집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집들이 임진왜란 때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경계 표시도 안 해놨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어요. 저 정말 전혀 몰랐습니다. 저 이 책 읽기 전에 그런데 그렇게 태조의 그 위상이 격하가 되고 그리고 태조가 살았던 집들 가령 이제 개성에 태조가 살았던 집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집이 하나는 이제 이 태조의 진전으로 즉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어진을 봉안했던 진전으로 쓰고 하나는 경덕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궁궐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궁궐에서 정종이 이제 그 개성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살게 됐고 태조 이방원이 여기서 또 즉위를 했어요. 태조 이방원이 즉위한 데가 개성 수창궁이 아니라 바로 이 경덕궁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즉위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불나고 나갔고 그 뒤에 국왕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선조 있죠. 광해군이 있죠. 인조, 효종, 현종 이렇게 5왕이나 있었는데 이 2 터를 갖다가 복원은커녕 표시도 안 해놨던 거예요. 이게 주춧돌이라도 다 남아 있었을 텐데. 다 있던 거죠. 다 있던 거. 다 있던 건데 하지 않았던 거예요. 희한하네요. 그건 또. 그래서 숙종이 이제 개성을 방문을 하게 된 물론 이제 짜고 치기 위해서 개성을 방문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왕실 종친 중에 한 명이 나타나 가지고 펑펑펑펑 울면서 숙종 앞에서 우리 그 창업주신 태조의 이 흔적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팡팡 뜬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가가지고 뭐냐 이거 다 확인하고 1차적으로 담장 치고 그리고 다시 복원해라. 건물들을 이제 다 복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구미의 모 생가를 복원하는 느낌이 드네요. 반신반인. 기분이 영 그러네요, 이거. 어쨌든 이와 같이 그런 그 백성들의 어떤 삶보다도 철저하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태조를 되살리는 일들. 근데 하여튼 과연 그것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겠느냐. 이 책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아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이 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기는 합니다. 태조를 나머지는 되살린 뭐 것이. 이제 그 외에 숙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 이렇게 퍼즐이 좀 맞춰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애청자 여러분 목소리 남겨놓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왕권이 강화되면 백성들 살림살이가 나아지나요? 왕이 바른 생각을 가졌을 경우만 그렇겠죠. 조선시대는 특히나 명분이 중요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여기서 범위를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사장님이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을 때 그게 과연 직원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10개년 계획이니 비전이니 하는 것들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희망에 부풀었습니까? 저는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에는 꿈을 가졌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사장님만의 비전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죠. 회사가 돈을 버는 규모에 비해서 월급이 올라가지 않더란 말입니다. 적자가 나면 즉각 월급을 동결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일과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이런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열심히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게 의외로 적었을 때 좌절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분노해서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민중을 현대건설 직원 정도로 생각했던 MB도 있었습니다만 통치 방향이 민중의 행복과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숙종이 시작한 정책들은 영정조 시대에 행해진 그 개혁의 밑바탕이 되긴 했습니다만 현대 정치는 전임자를 부정하는 방향으로만 달린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투표 말고는 합법적인 힘이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생각이 많아진 상태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